여기 최수지 씨 계십니까? 회사 앞에 3억 원짜리 검은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던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내린 노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밤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어르신. 수지는 통장에 남은 마지막 10만 원으로 병원비를 냈었죠. 어제는 소금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에 든 고급 서류 봉투. 사무실 전체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10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지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퇴근 시간 지난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은 퇴근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고 하늘에서는 예보보다 훨씬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얇은 비옷만 걸친 채 서류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나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8살의 수지였어요. 수지는 30명 정도가 일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월급은 적어서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죠. 오늘도 사장님께서 던져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제 올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퇴근하자. 비옷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건물 밖으로 나선 수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골목에서 이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것이었죠. 수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면 오히려 피해만 본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털썩 주저앉는 걸 보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쳐다만 보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어떤 중년 여자는 우산을 쓴 채로 잠깐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런 건 119 부르면 되는데 왜 저기 앉아 있대? 그러고는 혀를 차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빗물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옷을 벗어서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 좀 보여주실래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였더라? 집이 어디? 노인의 말투가 어눌했습니다. 중간중간 말이 끊기기도 했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급한 마음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일어서서 도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택시는 그냥 지나갔고 두 번째 택시도 속도를 줄이다가 노인을 보더니 다시 속도를 내어 지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택시가 다가올 때 수지는 아예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가 급정거하였고 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어요. 아니, 아가씨 위험하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저씨. 급한 환자예요. 저기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근처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비에 젖은 노인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시트가 젖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가 간절한 표정으로 보자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빨리 태워요. 시트 젖으면 청소비는 따로 받을 거예요. 수지는 노인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노인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중간중간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고 수지는 계속 말을 걸어서 의식을 잃지 않게 했어요.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연락드릴 분 계세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여서 수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수지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나와서 노인을 휠체어에 태웠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모시고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모르겠어요. 의식이 계속 흐릿하셔서 의사가 와서 노인을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탈수 증상도 있고요.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걸 보니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일단 수액부터 맞추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환자 등록이 안 되는데요. 신분증이라도 있으면 확인 좀. 수지는 난감했습니다.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처치 없이 그냥 놔두기엔 마음에 걸렸죠. 잠시 고민하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먼저 비용 낼게요. 보호자분은 나중에 오실 거예요. 1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단말기 화면에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자 손이 살짝 떨렸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수지에게 10만 원은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라면으로만 버텨야 할 판이었죠. 그래도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수증 여기요. 영수증 잘 가지고 계시다 나중에 보호자분께 청구하세요. 수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집까지 가는 버스비도 아까워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수지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어요.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카드 승인 금액 10만 원. 서울중앙병원.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이제 정말 다음 월급날까지 버틸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사하시니까 어르신이 무사하시면 된 거지. 수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서류 작업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누구의 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죠. 어제 병원에 혼자 두고 온 그 어르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시라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 잠깐 들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아침 8시 병원 응급실은 어제보다는 한산했습니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어젯밤에 비 맞고 오신 어르신 있잖아요. 6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 혈당이 떨어지셨다고.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그분요? 새벽 4시쯤에 혼자 나가셨어요. 수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죠. 네, 혼자 나가셨다고요? 보호자도 없는데요?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말렸는데 꼭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음은 멀쩡하게 가시긴 하던데. 의사 선생님도 수액 맞고 나서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수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라니 그 시간에 어디로 가신 걸까요? 간호사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 그분이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제 병원비 내주신 분 맞죠? 간호사가 건넨 것은 병원 영수증과 작은 쪽지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 선생.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조금씩 흔들려 있었어요. 아마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쪽지를 가방에 고이 넣고 병원을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신 것 같긴 한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죠.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9시 정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수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수지 언니. 어제 비 맞고 온 거 봤어요. 할아버지 들쳐업고 택시 타시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진짜요? 요즘 그런 거 다 연기래요. 돈 뜯으려고 일부러 쓰러진 척 하면서 돈 구걸하고. 언니 괜히 엮여서 돈 쓴 거 아니에요?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하기도 귀찮았고 굳이 어제 일을 자세히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장 홍문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죠. 출근하자마자 다들 뭔 놈의 수다를 이리 떨어? 일 안 해? 직원들이 후다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홍문규는 수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최수지 씨,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며? 길거리에서 노숙자 주워왔다고? 수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 홍문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요즘 길에 쓰러진 사람 10명 중 9명은 돈 노리고 쓰러지는 거야. 노숙자들 수법이래. 병원비 내주고 나중에 더 큰 돈 요구하는 거지. 다음에 또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쳐. 우리 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야.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는 일이잖아요. 홍문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기 전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어제 점심에 카레 컵밥 먹던 사람이 10만 원을 팍팍 쓰고. 언니, 가난한 척하는 거 거짓말이죠? 사무실 전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만 웃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죠. 화면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육개장 하나를 사서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3분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0만 원. 이번 달 식비로 계획했던 돈이었죠. 이번 달은 진짜 라면으로 버텨야겠네.
수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어르신만 무사히 집에 돌아가셨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오후 내내 수지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쪽지가 생각났어요. 강 선생이라는 이름, 떨리는 글씨체, 그리고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 과연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글씨는 더욱 또렷했어요. 글씨체가 단정한 걸 보니 교양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심시켰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쪽지를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왠지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은 또 라면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먹으며 수지는 생각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한 일은 옳았다고, 누군가를 도운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그날 밤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회사 단체 톡방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누리건설 미팅 있으니까 전원 정장 착용. 지각하면 월급에서 깎음. 누리건설. 국내 최대 건설회사였죠. 수지는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큰 회사와의 미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어르신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비에 젖어 창백했던 얼굴, 희미했던 눈빛, 그리고 차가웠던 손. 정말 무사히 집에 돌아가신 걸까요? 강 선생님.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것을 보니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미팅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언젠가 그 어르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내일 있을 미팅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아침부터 회사가 부산스러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책상 위를 정리하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고 있었죠. 오늘은 누리건설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잘만 하면 이번에 누리건설 1층 로비까지 우리 쪽에서 인테리어 들어갈 수도 있대요. 한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리건설의 로비 인테리어라니, 이런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죠. 수지도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홍문규가 나왔습니다. 그는 수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수지가 다가가자 홍문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지 씨, 오늘 미팅에서 계속 입 다물고 있어. 거기 사람들은 입만 열어도 천금짜리야.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면 고개만 끄덕여.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디자인 설명 정도는 간단히. 홍문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필요 없어. 말해봤자 네가 뭘 알아. 큰 회사 사람들은 우리 같은 작은 회사 직원 말은 듣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자리만 지켜. 알았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가방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든 자료였는데 말이죠. 10시 정각 회사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누가 봐도 대기업 임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회의실로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건설 페인트 사업부 사장 강진호입니다. 진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묘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호가 수지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홍문규가 재빨리 끼어들어 먼저 손을 잡았어요. 예, 우리 회사에서 제가 직접 관리한 디자인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호는 잠시 홍문규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수지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만하라는 신호처럼 말이죠. 설명은 설계자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진호가 수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홍문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지는 사장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도면을 펼쳤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페인트는 공간의 감정이자 기억을 담는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관심 있게 들었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이색 배합은 사무실보단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도면을 자세히 보며 물었어요. 사람 냄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공간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가 아니라 따뜻한 집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호는 수지의 설명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고 수지도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죠. 홍문규가 억지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수지 씨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요. 색감이 좀 감성적이긴 하죠. 제가 착실하게 수정해서. 진호가 홍문규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감성이 부족한 공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접근이 마음에 드네요. 미팅이 끝날 무렵 진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안 단계인데 사람 냄새나는 제안이 필요하거든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로비 프로젝트인가요? 진호가 놀란 듯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한번 제안해 보시겠어요? 물론 정식 포트폴리오로요. 홍문규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하게 대답했어요. 맡겨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작아 보여도 실력은 대단하거든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아시죠? 진호는 홍문규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자세한 건 실무자끼리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연락 주세요. 미팅이 끝나고 진호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러 얼른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단둘이 서게 되었죠. 진호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오늘 설명 좋았습니다. 수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과찬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공간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 안 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말했죠. 다음에 수지 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홍문규가 환한 얼굴로 수지를 쏘아봤습니다. 야, 너 아까 내가 입 다물라고 했지. 괜히 눈에 띄면 뒤탈난다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호라는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줬다는 게 기뻤다고 말이죠. 그때 누리건설 실무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그녀는 홍문규를 지나쳐 수지에게 바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명함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보다 직원분이랑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홍문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의 말을 무시할 순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특히 진호와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일은 끝났는데 왜 그 사람 눈빛이 계속 생각날까? 수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회사에 가야 하고 홍문규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맑은 하늘이었죠.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진호라는 사람도 저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리고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며칠이 지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놓인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먹으며 무심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지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리건설 강인석 회장, 최근 부인상 이후 건강 악화로 공식 일정 전면 취소했습니다. 회장은 2달 전 부인을 잃은 후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수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뉴스에 나온 사진 속 인물이 왠지 낯익어 보였거든요.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지친 듯한 표정. 며칠 전 빗속에서 만난 그 노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먹던 삼각김밥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어요. 카메라가 회장의 모습을 비추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쓰러졌던 그분과 너무 닮았는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착각이겠지.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노인이 차에 오를 때 보조를 받는 모습이 그날 밤 자신이 부축했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동료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병원 전세 내겠네. 저런 사람은 절대 혼자 다닐 리 없지.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요즘 그런 기사 많잖아. 다 연출 아니야? 서민들한테 친근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수지는 입을 다물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TV 화면 아래쪽에는 자막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부인상 이후 외부 활동 중단, 건강 우려, 치료 중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날 쓰러진 노인도 혼자였지. 비를 맞으면서 혼자 쓰러져 있었어.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노인이 중얼거리던 말들도 떠올랐어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집이 어디였더라.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가 말했던 것도 기억났죠. 만약 정말 회장님이었다면 부인을 잃은 충격으로 그렇게 된 걸까요? 수지는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며칠 전 받은 쪽지를 꺼내 펼쳐봤어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 선생, 강 선생.
강인석? 성이 같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TV를 봤어요. 마침 뉴스 하단에 회장의 공식 서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인석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쪽지와 TV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글씨체가 비슷했습니다. 또박또박하면서도 약간 흔들리는 필체.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떨림이 있으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글씨였죠. 정말 그분일까?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이 혼자 쓰러져 있을 리가 없잖아. 항상 같이 다니는 비서도 있고 경호원도 있을 텐데. 하지만 뉴스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부인상 이후 건강 악화. 그렇다면 그날 혼자 돌아다녔을 수도 있겠죠. 아내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흐릿해져서 말이에요.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홍문규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지가 쪽지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직도 그 노인네 얘기야? 그거 아직 잊지도 못했어?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상하게 닮아서요. 홍문규가 TV를 보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 노인이 회장님이었으면 참 좋겠네. 그래야 10만 원이라도 투자금이 되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 일거리라도 하나 던져주든가. 사무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언니, 진짜 그 사람이 회장이면 나한테도 10만 원 좀 빌려줘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납품 하나만 껴달라 그러든가. 모두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수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컵 속의 물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오후 내내 수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계속 그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회장님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챙기며 쪽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강 선생이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히 성이 같은 거겠지. 세상에 강 씨가 얼마나 많겠어. 수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수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그날 밤 빗속의 가로등처럼 말이죠. 집에 도착한 수지는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만약에 그 노인이 정말 회장님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모르는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으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수지는 쪽지를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어요. 수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어르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 노인이 정말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말이죠. 주말 아침 7시였습니다. 수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마을 벽화 봉사를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에서 벽화를 그리는 날이었죠. 커다란 페인트통과 붓 여러 개를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현장에 도착한 수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리건설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밴이 5대나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강진호였죠. 그는 평소의 정장 차림과는 달리 청바지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어 보였어요. 진호도 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큰 걸음으로 다가온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또 보네요. 회사 밖에서 보니 더 반가운데요. 수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손에 든 페인트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현장에도 직접 나오세요? 사장님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시다니 의외예요. 진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사람이 사는 현장에 더 눈 돌리라고 하셔서요.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매일 야단 맞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다른 봉사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동네 담벼락 전체를 새로 칠하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담벼락의 길이가 100m는 좋게 되어 보였죠. 수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았고 진호는 페인트를 칠하는 팀에 합류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른들이 그림 그리는 걸 구경했습니다. 한 꼬마가 수지에게 달려와 크게 소리쳤어요. 언니, 파란색 더 넣어요. 하늘을 더 파랗게 해주세요. 수지가 웃으며 파란색을 더 짙게 칠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호가 명품 자켓을 벗어 한쪽에 놓고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붓을 들어 벽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수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벽화 그리기엔 옷이 너무 새 거 아닌가요? 페인트 묻으면 절대 안 지워질 텐데. 진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번엔 작업복 맞춰 입고 올게요. 수지 씨랑 커플룩으로요. 수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진호도 자신이 방금 한 말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붓질을 시작했죠. 주변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봉사자들은 준비해온 김밥과 샌드위치를 펼쳐놓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수지와 진호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죠. 절반쯤 완성된 벽화를 바라보며 진호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봉사 자주 나오셨나 봐요. 손놀림이 완전히 전문가 같던데요. 수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마음이 복잡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제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진호가 수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무슨 걱정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길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새벽에 혼자 병원에서 사라지셔서요.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무사히 집에 잘 들어가셨는지 아직도 걱정이네요. 그 뒤로 연락이 전혀 없으셔서요. 진호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수지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분들이 가족 없이 혼자 다니시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는 더 그렇고요. 아무 일 없이 무사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그때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호는 수지가 말한 그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지 역시 마찬가지였죠.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을 걱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벽화는 점점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커다란 나무와 형형색색의 새들, 그리고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회색 담벼락을 가득 채웠죠. 수지가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역신문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누리건설 임직원 봉사활동 취재 나왔습니다. 단체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진호와 다른 직원들이 완성된 벽화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기자가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진호가 갑자기 수지를 불렀어요. 수지 씨도 같이 찍어요. 오늘 진짜 주인공은 이 멋진 벽화를 디자인한 분이니까요. 수지는 머뭇거리다가 진호 바로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어요. 훗날 이 사진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죠. 봉사활동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페인트 묻은 붓들을 깨끗이 씻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수지는 좁은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했죠. 진호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빗속에 서 있는 수지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린 그가 말했어요. 수지 씨, 타세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버스 기다리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은 그냥 걸어가면 머리 식히기 좋아요. 비 내리는 날 걷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 있거든요. 진호는 그런 수지를 잠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빗속 산책을 즐기는 순수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더욱 끌렸죠. 그럼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꼭 또 봬요. 진호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지고 수지는 천천히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스치는 게 시원했어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했습니다. 진호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웃고 멋진 벽화를 완성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죠. 집에 도착한 수지는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호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그도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느꼈을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수지 씨 맞으시죠? 누리건설 비서실입니다. 오늘 봉사활동 사진 파일이 필요한데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수지는 의아해하며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비서실에서 직접 연락을 했을까? 단순한 봉사활동 사진 때문이었을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적어 내려갔어요. 특히 진호와 나눈 대화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며 언젠가는 이 감정을 또 느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가끔씩 그날 쓰러진 노인의 어르신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사라진 뒤로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죠. 특히 뉴스에서 본 누리건설 회장님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결론을 지었고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렸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사무실에는 수지와 홍문규 사장, 그리고 직원 서너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문 앞에는 그날 길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우산도 없이 왔는지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죠. 한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발을 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기, 지난번 그 처녀, 여기 있나?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수지가 급히 다가가자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금방 사라지고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그날 내 병원비를 내줬지. 그래서 갚으러 왔소. 이거 받으시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수지가 받아 열어보니 신문지에 쌓인 현금 3만 원과 집에서 가져온 듯한 도라지청 병이 들어 있었어요. 도라지청 병에는 손글씨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다린 거요. 기침에 좋아요. 요즘 날씨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젊은 처자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노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자신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니. 게다가 돈을 갚겠다며 도라지청까지 준비해 오셨다니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사장님이 말한 그 사기꾼 또 왔네. 그래도 돈은 돌려주긴 하네. 다른 직원도 거들었어요. 저 나이에 무슨 사기야. 그냥 치매 걸린 노인네 같은데. 바로 그때 홍문규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큰 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저씨, 여기가 노숙자 쉼터인 줄 아세요? 지금 회사 영업 중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사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비닐봉지를 든 손이 더욱 떨렸죠. 수지가 급히 나섰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에요. 그날 길에서 쓰러지셨던 그분이요. 홍문규는 수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그 사기꾼. 내가 또 오면 내쫓으라고 했잖아. 이 사람 사기꾼이야. 요즘 이런 수법으로 돈 뜯어내는 사람들 많다고. 노인은 급히 손을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요, 사기 아니고. 이 처녀가 날 살려줘서. 정말이라네. 내가 쓰러졌을 때 이 처녀가. 하지만 홍문규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귀 먹었어요? 다들 일하는 중이라고요. 나가세요. 나가. 그리고는 탕비실 책상에 있던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숨을 멈췄어요. 홍문규는 노인 앞으로 다가가 굵은 소금을 툭툭 뿌렸습니다. 마치 악기를 쫓는 것처럼 문 앞에도 뿌렸죠. 저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1년이 재수 없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리카락에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소금이 떨어져 있었고 옷에도 신발에도 소금 투성이었죠. 그 모습을 본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사장님, 그만하세요. 이분 진짜 아파 보이잖아요. 어떻게, 어르신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문규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진짜 아파 보인다고? 진짜 아프면 어쩌라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나이는 똥구멍으로 잡섰어? 우리가 뭐 복지센터야? 이런 걸로 남에게 피해만 주고 다니면 다냐고.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요.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데 저런 사람들 한번 봐주면 계속 와요. 노인은 굽은 허리를 더 굽히며 비닐봉지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어요. 미안하오. 괜히 민폐를 끼쳤구려. 내가 잘못했소. 노인은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급히 노인을 따라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비 맞고 다니시면 감기 들어요. 수지는 노인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에 있는 소금을 꼼꼼하게 손으로 털어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서 노인 머리 위로 씌어요.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노인이 더 젖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고 가끔씩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어요. 수지는 노인의 발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수지는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병원비 안 갚으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저 돈 엄청 많아요. 진짜 부자예요. 전 어르신이 항상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착한 처녀구려. 내가 기억이 자꾸 끊겨서 어떤 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수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주름진 손등에는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비 올 땐 밖에 나오시면 안 돼요. 집에서 따뜻하게 계세요. 이건 저랑 꼭 약속해 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올게. 꼭 제대로 갚으러 올 거요.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노인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도왔어요. 노인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수지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 수지는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였죠. 사장님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나이든 어르신에게 소금을 뿌리다니. 그때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초록색 번호판이 특이했어요. 일반 차량과는 다른 고급 세단이었죠.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수지와 노인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온통 어르신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온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문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했어요. 최수지, 다음에 또 그런 사람 끌어들이면 너도 가만 안 둬. 갑자기 일하는 중에 밖으로 튀어나가고 당장 심할서 작성해서 가져와. 홍문규의 경고에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자꾸 노인의 떨리는 손과 슬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두고 간 도라지청이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라벨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운 처녀에게. 수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고 소금까지 뿌리며 모욕하다니. 수지는 도라지청을 가방에 넣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우산을 펴고 걸었습니다. 그때 아까 본 검은 차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건너편에 서 있었죠. 차 안에 남자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보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수지는 뭔가 수상쩍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정말 괜찮을까?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었을까? 그날 밤 수지는 도라지청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었어요. 어르신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어제의 비는 흔적도 없었어요.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르신의 슬픈 표정이 자꾸 떠올랐고 홍문규 사장의 잔인한 행동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봐도 집중이 안 되었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모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타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홍문규 사장도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차량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평소 이 골목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죠. 직원 하나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와, 저거 뭐야?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아니야? 다른 직원들도 우르르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회사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도 특별했어요. 일반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 번호판이었죠. 저 차 한 대가 우리 회사 1년 매출보다 비싸겠는데 저런 차 타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올 일이 있나?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문을 잡고 있자 또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사무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어제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어제의 흐릿하고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었죠. 노인이 회사 건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비서가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왔어요. 직원들은 창문에서 떨어져 자리로 돌아갔지만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섰어요.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홍문규 사장은 신문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고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 노인 맞죠?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홍문규에게 멈췄을 때 홍문규는 몸을 떨었어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어제는 예의 없이 불쑥 찾아와서 미안했소.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인사를 못했소.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끔 정신이 흐릿해질 때가 있소. 아내가 떠난 뒤부터 세상이 좀 희미해졌지. 의사는 스트레스성 일시적 기억 장애라고 하던데 나는 그냥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소.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소. 비를 맞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고 있었지.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내 손을 잡아줬소. 그 손의 온기 덕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 노인은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노인을 쳐다봤어요. 노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여기 왔을 때 또 그 처자가 날 도와줬소.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지. 노인은 사무실을 한 번 더 둘러본 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최수지 씨 계십니까? 수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노인이 수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벌어졌죠. 그날 10만 원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에 없소.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하겠소. 누리건설 회장 강인석이 올시다. 사무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홍문규 사장의 얼굴은 이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리건설이라면 국내 1위 건설회사였으니까요. 그 회장이 바로 어제 소금을 맞고 쫓겨난 노인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홍문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제는 그게 제가 몰라 뵀고. 강인석 회장이 홍문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홍문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 나에게 소금을 뿌리던 그 손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홍문규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무릎까지 떨렸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를 수는 있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지. 강 회장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소금으로 쫓아내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언젠가는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거요.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소금을 뿌린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시오. 홍문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손은 책상을 잡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와 홍문규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비서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홍문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에는 누리건설 로고와 함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수지 씨, 정말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소.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소.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싶으니. 수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있겠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그리고는 비서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검은 차가 출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사무실은 침묵에 빠져 있었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한 직원의 헛기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누리건설 회장이었어? 어제 그 노인이 회장님이었다니. 모든 직원의 시선이 수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부러움과 경애가 섞인 눈빛이었죠. 홍문규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명함을 든 손이 특히 심하게 떨렸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직원들이 수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정말 회장님을 구한 거야? 10만 원이 뭐야? 병원비. 수지는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에 길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 그게 누리건설 회장이었잖아. 언니 이제 인생 폈네. 누리건설이면 뭐든 해줄 거야. 수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계속 수군거렸어요. 어제 사장님이 소금 뿌린 거 봤지? 완전 망한 거 아니야? 누리건설한테 찍히면. 우리 회사도 이제 끝났나?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에는 수지와 밥을 먹지 않던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수지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수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수지가 갑자기 유명인이 된 것처럼. 오후가 되어도 분위기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홍문규 사장은 사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일하는 척하면서 계속 수지를 쳐다봤어요. 그때 수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최수지 씨 되십니까? 누리건설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조만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편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또다시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구야? 누리건설? 뭐래? 뭐 준대?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어제의 그 어르신이 정말 누리건설 회장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퇴근 시간, 수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단 이틀 만에 모든 게 변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태도도, 분위기도. 수지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이 다녀간 뒤로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홍문규 사장은 수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직원들은 수지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변화가 불편했어요. 그저 예전처럼 조용히 일하고 싶었죠.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수지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수지 씨 되십니까? 낮고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나 누리건설 강인석이요.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핸드폰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괜찮습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소.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과 점심을 먹는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되는지. 당연하지. 생명의 은인인데. 장소는 그랜드 호텔입니다. 12시에 로비로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랜드 호텔이라면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었습니다.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에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옷도 없었죠. 그냥 얼굴만 단정히 하고 나갔습니다.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의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어요. 주위에 어디를 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로비에서 서서 두리번거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봤던 비서였어요. 최수지 씨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프라이빗 룸이 있었죠.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수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테이블에는 강인석 회장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강진호였습니다. 진호도 수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지 씨? 진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진호 씨가 여기 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인석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아니, 둘이 아는 사이인가? 진호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수지 씨예요. 그런데 진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지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버지를 구한 분이 수지 씨였단 말입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내가 쓰러졌을 때 이 아가씨가 날 병원으로 데려갔지. 진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 그날 얘기했던 병원에서 사라진 어르신이 그게 우리 아버지였군요. 이번엔 수지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벽화 봉사활동에서 진호에게 말했던 그 어르신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분이 회장님이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강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진호는 늘 나를 존경했지. 대단한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더욱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소. 병원에서도 연락을 안 한 이유가 그거였어. 아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리석은 자존심이었지. 진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한테는 언제나 최고의 아버지세요.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요. 강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나를 구한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라니. 하늘이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소?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진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네가 인테리어 업체 직원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더구나. 귀신을 속이지 아비를 속이려 드냐. 점심이 나왔습니다. 고급 한정식이었어요. 수지는 처음 보는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젓가락질도 조심스러웠죠.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돈과 지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더구나.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충분히 좋은 분이세요. 그날도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자네 덕분이라네. 자네가 보여준 진심이 나를 변화시킨 거야. 진호가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여는 건 처음 봐요. 수지 씨가 특별한 사람인가 봅니다. 수지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강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지 씨, 봉투 열어보게나. 이직 제안서요. 수지가 놀라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누리건설 입사 제안서였어요. 직책은 디자인팀 과장이었고 연봉은 지금의 3배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저에게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긴. 당신이 그날 보여준 마음을 우리 회사에 좀 빌려주면 좋겠소. 우리 회사에도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수지 씨, 좋은 기회예요. 우리 회사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로비에 있던 한 기자가 그들을 알아봤어요. 누리건설 회장님 아니신가요?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진 기자도 함께였어요.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최근에 공식 일정을 취소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기자의 시선이 수지에게 향했습니다. 실례지만 이분은? 강 회장이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소. 기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사진만 몇 장 찍고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차에 올랐고 진호와 수지는 잠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어요. 수지 씨가 아버지를 구한 분이었다니. 저도 놀랐어요. 어르신이 진호 씨 아버지였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직 제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진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회사로 돌아온 수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누리건설 회장과 식사를 하고 이직 제안을 받고 게다가 진호가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니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누리건설의 이직 제안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진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수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어요. 수지 씨,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꼭 와달라고 하셔서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직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회사 행사에 가는 게 맞을까 싶었죠. 저는 아직 누리건설 직원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특별히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거든요. 꼭 와주세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승낙했어요. 오후 2시 누리건설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누리건설 본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대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는 대강당 입구가 보였습니다. 대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수지는 압도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임직원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그리고 귀빈석에는 유명한 기업인들도 보였습니다. 수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2시 정각 무대 위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강인석 회장과 강진호, 그리고 임원들이었어요. 회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죠.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는 제 은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모두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를 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회장으로 제 아들 강진호를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라니 무슨 일일까요? 기자들은 더욱 집중했어요. 얼마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죽을 뻔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비 오는 날 저녁 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흐릿해진 상태였죠. 그때 저를 알지 못하는 한 젊은 처자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그 처자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은퇴 발표도 할 수 없었겠죠. 강 회장이 무대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수지에게 향했어요. 수지는 놀라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 은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최수지 씨, 이리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수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한꺼번에 쳐다봤어요. 수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무대로 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대에 오르자 강 회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이분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 최수지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수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처자입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놀라움을 넘어 충격이었어요. 회장을 구한 은인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진호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수지 옆에 섰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최수지 씨는 저희 아버지를 살려준 분이자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심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은인이었다는 건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겹치는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수지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럼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시는 건가요? 진호가 수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하지만 진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최수지 씨, 한 말씀 해주시죠. 한 기자가 수지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회장님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요. 수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와의 일은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이라서요. 강 회장이 수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의 선한 마음이 우리 회사에,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우리 누리건설도 이런 마음을 본받아 더 따뜻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지는 진호와 함께 무대를 내려왔어요. 복도에서 진호가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수지 씨?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수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적응이 되지 않네요. 알아요. 이해합니다.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각종 뉴스 사이트의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누리건설 회장 은퇴 소식보다 더 크게 다뤄진 건 수지의 이야기였어요. 누리건설 회장 생명의 은인, 며느리로 맞다. 비에 젖은 노인 도운 여직원, 재벌가와 인연. 10만 원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인테리어 회사 단톡방에도 기사가 공유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수지 언니 진짜 대박이다. 재벌 며느리가 되는 거야? 우리 회사 다니던 사람이 누리건설 며느리라니. 홍문규 사장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소금을 뿌렸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눈앞에 작은 이익만 보느라 큰 것을 놓쳤구나. 수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재벌가의 며느리 후보로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기자들인 것 같았죠. 수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비 오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죠. 한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작은 정원에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결혼식장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단순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수지를 보는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구나. 수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수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네가 잡았던 이 손이 오늘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구나. 식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회사 동료들도 보였고 벽화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도 왔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버질로드의 끝에는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수지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미소가 번졌죠. 수지의 아버지가 수지의 손을 진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하네. 진호가 장인어른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주례 앞에 섰습니다. 주례사는 짧았어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심 어린 축복의 말들이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할 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수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함께 짓자. 사람 사는 세상을. 수지도 진호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로연은 소박했습니다. 호텔 뷔페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웃음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크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지에게 달려와 안겼고 동료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누리건설의 직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사회공헌 융합팀의 팀장이었어요. 처음엔 낙하산이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묵묵히 일했어요.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현장을 돌았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낡은 임대 아파트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단순히 벽을 칠하고 바닥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안전한 모서리를, 어르신이 사는 집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했죠. 팀장님,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예산이 초과인데요. 팀원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은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진호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아닌 남편으로요.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그는 말했어요. 오늘은 부장님이 아니라 팀원으로 왔습니다.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재벌 3세가 페인트통을 들고 벽을 칠하는 모습은 신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진호는 진지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했고 점심은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회장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후로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팡이도 이제는 필요 없었죠. 그는 벽에 그려진 벽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비들이 날아오르는 그림이었어요. 예전엔 건물을 지었지. 이제는 네가 사람의 집을 짓고 있구나. 수지가 다가왔습니다.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 손을 잡은 게 내 인생 마지막 설계였던 것 같소?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의 울림은 컸어요. 인연이란 게 이런 거구나,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우산을 들고 봉사활동 현장을 걸었어요. 길가에 비를 맞고 서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비 맞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날엔 그냥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을 도운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는 진호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여보, 차 마실래요? 진호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수지도 미소를 지었어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가족이 된 건 진짜였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진심이 세 사람의 계절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본 그 하루가 어떤 집안에선 며느리를, 어떤 회사에선 새로운 길을, 어떤 노인에겐 삶을 다시 이어주기도 했어요. 수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알았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누군가의 손이 되어줄 거라는 걸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잤어? 응, 일기 쓰고 있었어. 진호가 수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보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행복해? 진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비 오는 날 건넨 10만 원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